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2월 30일 화요일, 오늘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조금 올라서 마무리하면 좋았는데 아쉽게도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0.15% 하락한 4,214에 올해 거래 마무리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0.76% 하락한 925.47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하락이 조금 우위였는데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강보합,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이 와중에 1.72%가 올랐네요. 네, 그리고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 주간 거래 종가는요. 9.2원, 9원 20전 오른 1,439원으로 올해 거래를 또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거래 마감 어떻게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증시가요, 세계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다. 코스피가 세계 최고 수익률이었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네요.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2.8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유튜브로 잼크로스 천사님께서 소장님 방과 후 목돈연구소 2025년 을사년 거의 마지막 날인데 너무 아쉽고요. 2026년 병오년 1월 새해 첫날 뵙겠습니다. 소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우리 잼크로스 천사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033님, 예진 소장님 김신영 누님이 나오는 방송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들으셨어요? 제가 오늘 특수 임무를 띄고 오늘만 좀 타사에 다녀왔습니다. 홍보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1764님, 이 시간만 기다려요. 방학 중인 아이들 밥 차리느라 하루가 다 가요. 연말이라 마음이 싱숭생숭한 건 저만 그런가요? 걱정 마세요. 저도 곧 시작이에요. 예, 저 동지예요. 걱정 마세요. 저도 이제 우리 삼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은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1교시에는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2교시에는 그때 그 시절 뉴스로 배우는 경제 이모저모 라떼 뉴스 준비했습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어제는 날씨가 좀 풀리나 했더니 내일부터는 점점 더 추워지면서 주말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춥다고 하니까 벌써 마음이 움츠러드시나요? 그럼 제가 마음이 좀 따뜻해질 만한 얘기 해드릴게요. 러시아에는 야쿠티아라고도 불리고 사하공화국이라고도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러시아의 북동쪽,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강원도 정도 되는 위치죠. 흔히 시베리아라고 불리는 지역에 속하는 땅이기도 한데요. 실제로도 정말 춥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주에 영하 12도까지 떨어졌었는데 같은 날 이 야쿠티아는 영하 53도까지 내려갔거든요. 이 지역이 이렇게 추운 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주변 가까운 곳에 바다가 없는 내륙 한복판이라서 그렇습니다. 바닷물은 비열이 높아서 덮이는데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식히는데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데요. 마치 우리가 입는 외투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바다가 없으면 반대로 기온이 쉽게 올라가고 쉽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영하 50도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기온을 쉽게 기록하는 거고요. 영하 50도가 되면 이 동네 학생들은 오히려 기온이 조금만 더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영하 55도가 되면 휴교령이 떨어지면서 학교에 안 가도 되거든요. 영하 50도에는 그럼 학교를 간다니, 시골 동네라 학교도 가깝지도 않을 텐데 정말 상상도 안 되죠. 야쿠티아에서는 집을 지을 때 땅에 기둥을 박고 바닥을 땅에서 좀 띄워 올려 집을 짓습니다. 이걸 고상가옥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닥을 땅에 붙이면 기껏 난방을 한 열이 바닥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동네 땅은 사실 땅이라서 단단한 게 아니라 얼어붙어서 단단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땅이 녹기라도 하면 땅이 갑자기 꺼지기도 한답니다.
우리는 많이 추우면 영하 15도, 강원도는 영하 20도도 내려가는데 사실 야쿠티아로 치면 그냥 봄 날씨 아니겠어요? 돌아오는 주말은 아무튼 시베리아의 봄 날씨가 우리나라로 찾아온다고 하니 시베리아 봄 날씨에 맞는 옷을 든든하게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한 가지 경제 현상을 제대로 파보는 분석 천재 나건웅. 오늘도 매경 이코노미의 나건웅 기자가 분석해 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석할 경제 이슈 뭔가요? 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일 수 있지만요. 그만큼 요즘 관심이 진짜 많은 트렌드 하나를 분석해 볼까 합니다. 웰빙을 넘어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삶의 키워드죠. 바로 웰엔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 사는 법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얘기를 해봤잖아요. 그게 네. 바로 웰빙에 대한 관심이었는데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이벤트도 그 살 만큼이나 정말 중요한 이벤트잖아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동안 굉장히 터부시 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떠날지 또 나중에 어떻게 기억될지에 대한 준비가 거의 없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웰엔딩에 대한 얘기를 피할 수 없는 사회로 접어들었는데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죽음이 크게 엄청 많이 늘어난 이른바 다사 사회가 현실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죽음과 장례를 대하는 조금 요즘 달라진 분위기, 바로 웰엔딩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순히 오래 사는 걸 넘어서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가 화두가 된 건데 잘 마무리 짓자. 네,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이런 고민을 좀 깊어지게 만든 걸까요?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고령 사회 때문인데요. 네. 요건 단순히 노인이 많아졌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이게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죽음이 늦춰진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수명만 늘어나고 건강 수명이 그 늘어난 수명에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네. 2024년을 기준으로요. 한국 기대 수명이 83.7세 역대 최고로 올라갔는데요. 그런데 건강히 사는 기간인 건강 수명은 남성이 64.6세, 여성은 66.4세에 그칩니다. 그러니까 전년보다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뺄셈을 해보면요, 20년 가까이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삶을 유지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더 오래 사는 만큼 고통의 시간도 더 길어지는 구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웰엔딩이 관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생을 잘 마무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기는 해요. 그런데 네. 그 잘 마무리한다라는 게 그 네. 시점이 되면 어떤 게 진짜 웰 엔딩을 그쵸. 의미하는지가 글쎄요. 어떤 건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사실 저도 쉽게 와닿진 않았는데 그 웰엔딩의 좀 반대 사례,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엔딩이라고나 네. 할까요? 이 사례를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서울에 사는 A 씨의 사례인데요. 아버지께서 수년 넘게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연명 치료를 이어가다가 최근 결국 임종을 맞으셨고요. 근데 A 씨는 자식 입장에서는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연명 치료를 한 것이 오히려 아버지께 더 큰 고통을 오랫동안 안겨드린 게 아닌가, 이런 괴로운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치료 때문에 아버지와 더 의미 있고 많은 시간을 나눌 수 있었는데 이걸 못했다라는 후회가 남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거 임종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장례 절차도 굉장히 괴로웠는데요. 장례식장에서 들리는 거는 뭐 위로의 말 같은 게 아니라 뭐 정산 언제 해주실 거냐, 뭐 이런 얘기밖에 없었고요. 뭐 상복이나 물품, 뭐 도우미 비용 이것저것 다 결제하고 처리하고 불려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추모를 못했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웰엔딩과 거리가 멀었다. 그러니까 요거에 반대된 사례가 오히려 웰엔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뭐 형식보다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는 시간도 좀 많이 네. 갖고 스스로 삶도 정리도 좀 하고 맞아요. 장래도 추모라는 본질에 조금 더 가깝게 바뀌어야 웰 엔딩이라고 네. 볼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 고통의 시간도 조금 스스로 줄일 수 있고 뭐 네. 이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 시작점은 역시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선택해야 할 수도 있는 네. 연명 치료의 네, 문제일 것 같아요. 요즘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뭐 연명 치료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 것이 실제 통계로도 나타납니다. 그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요, 65세 이상 고령층의 84% 정도가 연명医療를 거부한다라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그 선택이 그대로 반영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10명 중에 8명 이상이 거부 의사를 그죠. 밝힐 정도면 거의 대세라고 해도 무방할 텐데 그렇죠. 실제 현장에서는 이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고요? 네, 아까 그건 이제 연명 치료를 거부하는 의사인 거고 실제로 연명 치료를 중단되는 상황은요. 전체에서 16.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명 치료 의사를 표시한 이들의 비율과 그 간극이 큰 거죠. 네. 그래서 본인이 원했던 덜 고통스러운 마무리가 실제 현장에서는 늦게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통계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예요? 연명 의료 의향서를 받는 뭐 제도 같은 것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제도는 있어요. 2018년 시행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 등록자가 현재 300만 명을 넘어섰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까 봤듯이 작동은 잘 안 되거든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애초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는 문화가 강해서 본인의 평소 의사가 가족이나 의료진에게 전달되기 어려운 것도 크고요. 그래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 임박해서야 의제가 튀어나오고 그때는 환자는 뭐 의식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의견이 중심이 되기 쉽다는 거죠. 네, 그렇군요. 마음은 좀 굴뚝 같아도 막상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도적 접근성에 어떻게 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그 고령암 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안 쓴 이유 1위가 제도를 잘 알지 못해서였습니다. 그 비율이 32% 정도에 달했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가지고 접근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 기간을 현재 종합병원 보고서 중심에서 1차 의료 기관까지 넓히고요. 그다음 온라인 등록이나 뭐 AI 기반 간편 상담 같은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웰 엔딩도 결국 알고 있어야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본인 의사가 아무리 확고하다고 해도 이게 보통 연명 치료가 되는 순간에는 가족들이 결정을 해야 맞아요, 되는 맞아요. 순간이기 때문에 서로 눈치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너는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뭔가 맞아요. 윤리 문제도 좀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윤리가 또 의사가 또 결정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내려야 되는데 네. 이게 연명의료 중단 절차를 시작하려면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요. 이 위원회가 설치된 곳이 정작 많지가 않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에는 100%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 종합병원에는 65%, 그 고령층이 많으신 요양병원에는 11%밖에 없고요. 그냥 병원급은 3%로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서울의 큰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야지만 이제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임종기에만 이제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는데 이 임종기 판단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다라는 것도 또 문제죠. 그러니까 대부분 질환에서 임종 시점을 의학적으로 뭔가 증명하고 예측하는 게 사실상 어렵잖아요. 네. 게다가 의료진 2명 이상의 임종기를 선언을 해야 되는데 그 사후에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굉장히 의사들도 보수적으로 접근하기도 하고요. 네. 결과적으로 임종기 판단이 늦어지면 연명의료가 관성처럼 이제 진행이 되고 결국은 웰엔딩을 가로막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치료 단계에서도 이런 존엄도 중요한데 사실은 그 떠난 후의 예우도 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네 지금 장례식 풍경을 보면 말씀해주신 기자님이 말씀해주신 웰 엔딩의 분위기와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그쵸. 이거를 이 웰 엔딩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그렇죠. 한국의 장례 절차는 한마디로 이제 공장식 장례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행정 처리만 많고 절차만 복잡하고 뭐 이런 얘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장례식도 많이 다들 가보셨겠지만 너무 비슷하고 너무 빠르게 그냥 처리된다라는 인식을 맞아요. 지우기가 어렵죠. 뭐 종교나 직급이랑 상관없이 뭐 보통 3, 4일 문상 받고 화장하고 납골답 봉안하고 이런 흐름이 거의 고정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원래 장례의 취지는 이제 고인을 고귀하게 모시고 남은 사람을 위로하는 건데 현실은 이제 행정 절차처럼 굴러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장식 장례다 이런 자조적 분위기가 퍼지게 됐고요. 그쵸. 사실 가족들은 슬퍼하기도 바쁜데 그중에 누군가는 자꾸 뭘 골라야 돼요. 맞아요. 자꾸 뭘 고르고 선택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해드리려고 그러면 돈이 계속 그렇죠. 올라가고 그런 게 있죠. 이런 과정에서 유가족 불만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 민원도 굉장히 많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장례가 이제 우리 유족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정보가 가장 부족한 순간에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막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뭐 마지막인데 뭐 어떻게 하실 거냐 이런 추궁 같은 걸 받게 되기도 하고요. 네. 가족들이 불효자 소리 듣기 싫으니까 정신없는 와중에 막 돈만 쓰게 되고 막 계산서 청구서만 남는 구조가 되고 있고요. 장례를 마쳐도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다음에 시작되는 게 화장터 전쟁인데요.
화장터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죠. 시도별로 보면은 경기도 화장로가 24.7% 부족하다고 집계됐고 서울도 네. 15% 넘게 부족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은 이제 순서를 예측하지 못하고 기다리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진 지역의 화장시설까지 이동해야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납골당 시설도 점점 부족해지고 있고요. 이런 공장식 장례에 좀 피로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아예 그런 장례의 문법 자체를 조금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맞습니다. 요새는 이제 웰엔딩이라는 트렌드가 퍼지고 있고 인식도 바뀌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말뿐이 공장식 장례, 형식뿐인 장례식이 아니라 생전식을 치르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전식? 네, 생전식이 뭐예요? 장례식은 본인이 없으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생전식은 생전에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아. 그러니까 임종을 앞둔 이가 직접 그 식에 참여를 하고요. 마치 파티처럼 치러지는 행사인데요. 자신의 연대기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을 이제 지인들을 불러서 함께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 뭐 그동안 고마웠다 이렇게 지인들과 함께 삶을 돌이켜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제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장례 형태도 좀 바뀌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자연장이나 산분장 같은 장사의 형태 선호도도 올라갔습니다. 자연장은 어떤 거냐면요. 이제 네. 화장 후에 보통은 납골당에 모시기 마련인데 네. 유골을 나무나 잔디 같은 이제 공간에 안치하는 방식이고요. 수목장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네. 산분장은 안치가 아니라 아예 유골을 산이나 바다 같은 자연에 흘려보내는 방식입니다. 최근에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인식조사를 해봤는데 가장 희망하는 장사 방법 1위가 자연장이었고요. 납골당이 봉안이 그동안 많았는데 그 다음에 산분장도 22%로 꽤 많았습니다. 매장은 4.5%로 가장 적었고요. 그렇군요. 자연으로 다시 돌아간다.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말이 진짜 네. 현실이 되고 있네요. 자연장이나 산분장을 하면 그러면은 뭔가 그 추모 방식도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뭐 납골당이나 이제 매장을 하면은 뭐 묘지나 이런 데 찾아가서 조문을 할 수 있는데 네. 사실 산분장 같은 경우는 다 흘려보내면 뭐 묘소를 특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 트렌드에 맞춰서 물리적 그 조문 공간을 사이버 공간으로 옮기는 디지털 장례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망자의 목소리나 모습 등을 구현하는 AI 기술을 활용해가지고요. 디지털 추모 아카이브를 뭐 마련하는 이런 방식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런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도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스타트업에서는요. 고인의 혈액이랑 디지털 컨텐츠가 담긴 어떤 추모 오브제를 만들어 놓고요. 여기 보관소에 이제 NFC 칩이나 QR 코드가 들어있어서 스마트폰을 가져다 대면은 고인의 디지털 페이지로 연결이 됩니다. 오. 그래서 거기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본인이 직접 기록한 인생 이야기나 남긴 사진, 음성 메시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영구히 보존되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이런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의미도 있고 네. 그러기는 한데 막상 이게요. 주변에 보면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뭔가 그렇다는 의미는 이상과 현실에서 어떤 좀 벽이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결혼식도 다들 뭐 스몰 웨딩이니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다 이제 웨딩홀에서 많이들 하잖아요. 맞아요. 장례식도 마찬가지인데 좀 더 다른 거는 오히려 결혼식 이런 거는 그냥 자기 결정하기 마련이고 돈을 쓰면 마련인데 그 장례는 좀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첫째는 시설이 부족한데요. 자연 장지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90% 넘는 방식이 화장으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규제입니다. 산분장은 규제가 엄격해서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네. 흘려보낼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데가 정해져 있어요. 거기가 게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국회 입법조사처 쪽에서는 장사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자연장지 설치 규제를 완화를 하고 또 설치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합니다. 요새 여론은 바뀌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제도와 공급이 아직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야, 이 웰 엔딩 분위기가 좀 정착이 되려면 우리 사회에 좀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할까요? 어떤 네. 변화가 생길까요? 그 해외에서는 사실 이런 웰엔딩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보다 좀 빨리 진행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해외에는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게 우리가 뭐 따로 등록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 사전 돌봄 계획이라는 국가 시스템 울타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뭐 막 내가 아프고 막 이럴 때가 등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그냥 사전 돌봄으로 쭉 이어지는 절차 내에 마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임종 직전에 급하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시간을 두고 꼼꼼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는 제도가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례 문화도 당연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많았는데요. 마치 스몰 웨딩처럼 소박하고 간편해질 것이다. 장례식도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았고요. 그러니까 장례도 꼭 필요한 사람만 초대를 하고 뭐 그동안 우리 뭐 조화 줄 세우기 막 이런 호화 장례식도 많았고 네. 뭐 호상이다 막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이런 문화가 끝나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이 AI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이나 사진을 통한 디지털 추모도 의미 있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재현님께서도 최근 진지하게 고민하던 주제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웰 엔딩이라는 게 죽음을 준비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를 맞아요. 다시 묻게 하는 그런 질문인 것 같네요. 지금까지 매경 이코노미 나건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희는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 듣고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유하님께서 우리 일부 코너 들으시면서 초고령 사회 2, 3년 전부터 확실히 느끼네요. 초등학교는 반이 줄어들 정도고 길거리를 봐도 어르신들이 훨씬 많이 보이는 요즘 길거리 풍경이 확연히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거 요즘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이렇게 계속 세대가 바뀌어가고 그러고 있네요. 인구 피라미드도 이제 바뀌고 있잖아요. 이봉숙님, 5시간을 배회하고 돌아다녔더니 너무 추워서 집에 들어왔네요. 역시 집이 제일 따스운 것 같아요. 집에서 방과후 목돈연구소 듣는 게 이게 힐링이죠 하셨는데 이걸 또 이렇게 힐링으로 받아주시니까 제가 너무너무 기쁩니다. 올해 가장 큰 선물 이런 칭찬들이 아닐까 싶은데 따뜻하게 힐링하시면서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조희영님, 소장님 이제 2025년은 내일 딱 하루 남았네요. 아쉽지만 잘 보내줘야겠죠. 어방목 들으면 1시간이 왜 그리 빨리 지나가는 걸까요? 올해 어방목 들으면서 경제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진짜 딱 하루 남았어요. 너무 정신이 없는 올해 연말이었는데 이렇게 방송 1시간처럼 쑥 간 것 같아요. 1년이. 내년에도 우리 다 같이 경제 공부 정말 열심히 해보자고요.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미국의 올리브영으로 불리는 뷰티 소매 업체 얼타뷰티가 최근 뚜렷한 실적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불황기일수록 소비자들이 작은 사치에는 기꺼이 지갑을 여는 이른바 이 효과가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는데요. 미국 주가지수는 수년째 고공행진 중이지만 실물 경기는 오히려 얼어붙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불황일수록 잘 팔린다는 속설 때문에 경제 용어로까지 자리 잡은 화장품의 한 종류로 입술에 색을 입히는 걸 뭐라고 할까요? 보기 나갑니다. 보기 들으시면 아마 바로 아실 거예요. 1번 파운데이션, 2번 립스틱, 3번 무스. 무스 이 표현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시절 뉴스를 다시 읽어보고 경제 이모저모를 배우는 라떼 뉴스.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임현우 기자님 오늘은 몇 년 전 뉴스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은 5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2020년 11월 2일 한국경제의 기사고요. 제목은 수입 멸균 우유, 이유 있는 폭발 성장입니다. 자, 오늘 우유 얘기네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서울 당산동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이심정 씨는 석 달 전부터 수입 멸균 우유를 쓰고 있습니다. 이유는 가격입니다. 온라인에서 1리터짜리 독일 작센우유 12개는 21,9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서울우유 1리터짜리 10개는 26,600원, 단위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작센이 서울우유보다 12% 더 쌉니다. 수입 멸균우유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유 수출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체결로 값이 싸진 데다 중소형 카페를 중심으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우유는 크게 세 가지 형태입니다. 냉장 보관이 필요한 살균 우유, 균을 완전히 사멸해 상온 보관이 가능한 멸균 우유, 원유를 말려 분말 형태로 판매하는 탈집 우유입니다. 이 중 살균 우유가 전체 시장의 92%로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멸균 우유의 비중은 현재 7%로 소량에 불과하지만 눈에 띄는 변화는 성장 속도입니다. 커피협회 관계자는 가맹본사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소규모 카페는 원가 절감을 위해 수입 멸균 우유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유 얘기. 마트에 가면 요즘에 그 우유 진열대에서 해외에서 수입한 그 멸균 우유 제품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이 성장세가 어느 정도 가파른 거예요? 네, 수출입 통계를 보면 외국산 멸균 우유 수입량은 10년 전만 해도 연간 1,000톤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2019년에 1,392톤을 기록한 이후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8,699톤, 거의 5만 톤에 육박하는 수준이 됐고요. 어느 나라에서 많이 들어오는지를 보면 작년을 기준으로 폴란드가 90%로 압도적인 비중이었습니다. 호주와 독일이 3%씩이고 독일이 2%, 프랑스가 2%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 폴란드 우유, 멸균 우유 먹어봤는데 가격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수입 멸균 우유는 보통 가격이 어떻게 돼요? 폴란드산 멸균 우유는 가격이 1리터에 1,600원에서 2,000원 수준입니다. 와. 이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흰 우유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이고요. 그러네요. 또 국내 기업들이 만든 멸균 우유와 비교를 해도 30%가 쌉니다. 이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핵심적인 소비처는 카페나 빵집, 식당 같은 외식업장입니다. 이 리조트나 호텔에서도 사용량이 늘고 있는데요. 네. 이 손님들이 아무래도 어떤 우유 들어갔는지 좀 민감하시지가 않은 그런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겠죠. 그러네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요즘에 이제 저출산이다 보니까 우유 소비가 줄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우유가 남아서 버려지는 우유들도 네. 많다 뭐 그런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멸균 우유 시장만은 유독 이렇게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 외에도요. 이 멸균 우유를 찾는 사람이 늘어난 다른 이유도 있잖아요. 네, 뭐 좀 사회적인 변화를 함께 보자면 좀 1인 가구 증가도 연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아무래도 장도 자주 안 보시니까 우유 한 팩을 소비하는 기간이 길어진 건데요. 좀 온라인으로 유통기한 넉넉한 멸균 우유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또 이 업계에서는 수입 멸균 우유가 급증한 배경을 코로나 팬데믹과 연관지어서 보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외출이 크게 줄면서 필요한 물건을 한꺼번에 대량 구매하는 좀 비축형 소비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 멸균 우유는 냉장고에 보관할 필요도 없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을 해봤다는 거죠. 아니 그리고 유통기한도 굉장히 길어요. 이거 네, 얼마나 차이가 나죠? 국내산 신선 우유는 뭐 아무리 길어도 14일인데요. 수입 멸균 우유는 유통기한이 최장 1년까지 갑니다. 국내 우유는 신선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멸균을 최소한으로 진행하는 반면에 수입 우유는 장거리로 운송하다 보니까 더 높은 온도 또 긴 시간 동안 멸균 처리를 해서 유통기한을 길게 설정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또 눈에 띄는 점은 같은 멸균 우유여도 국산은 유통기한이 3개월 정도라는 건데요. 수입산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우유 회사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멸균 우유는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유지방이 분리되는 크림화 현상이라는 게 생긴다고 하는데 이게 품질과는 상관이 없지만 눈으로 보이는 거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좀 불안해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의 품질에 대한 의문을 줄이기 위해서 크림화 현상이 생기기 전으로 유통기한을 짧게 설정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통업체 입장에서도 멸균 우유는 재고 관리가 쉽다 보니까 채널 확대가 빠르게 진행됐는데요. 예전에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중심이었지만 최근엔 편의점에서도 판매가 본격화됐습니다. 뭐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제 외식 업장에서 많이 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격도 저렴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께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수입 우유를 좀 고민해 본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은데. 네, 실제로 뭐 카페를 운영하시는 점주들의 반응을 보면 좀 뭐 아직은 좀 나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떤 분들은 혹시라도 맛이 좀 달라질까봐 좀 선뜻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멸균 우유는 고온 가열로 균을 없애는 방식으로 제조를 하는데 이제 일반 우유에서 우리가 느끼는 고소한 맛이 좀 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가 부담을 어떻게든 줄이기 위해서 과감하게 바꾸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에스프레소를 섞으면 맛 사실 별로 차이 안 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빵에 사용해도 별로 그렇게 차이를 느낄 수 없고 영양상의 차이도 크지 않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소비자들 반응도 아직은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뭐 가성비가 좋고 보관하기 편하다는 점에서 만족한다는 평가도 있고요. 맛이나 품질 면에서는 좀 아직은 좀 미덥지 않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무리 이런 장점들이 좀 있어도 수입산 멸균 우유가 국내산 신선한 그 일반 우유를 다 대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뭐 아무래도 우유가 가격보다는 신선도를 중시하는 소비자도 많은 그런 제품이기 때문일 텐데요. 네. 이제 우리나라는 뭐 사실 면적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 콜드체인 이런 유통망이 잘 돼 있어서 농가에서 짠 우유가 대형마트 매대에 진열되는데 3일이 걸리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은 수입 우유의 경쟁력과 비교를 하면 뭐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수입 멸균 우유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현지에서 멸균 공정 거치고 배에 실어서 해상 운송하고 또 통관과 국내 물류까지 거치는 동안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유 얘기하니까 옛날에 그런 얘기도 생각나는데 왜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래요. 국민학교 다닐 때 우유 꼭 먹어야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유가 이제 완전 식품의 대명사라고 해가지고 어린이가 꼭 먹어야 하는 1순위 식품 이렇게 꼽히기는 했는데, 야, 이 저출산 기조와 이제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시장이 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하죠. 네, 뭐 사실 국민학교 얘기하시니까 뜨끔하네요. 제가 뭐 요즘에는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한 2교시쯤 끝나서 종소리 울리면은 맞아요. 주번들이 우유 받으러 갔거든요. 우유 당번 있었죠. 네, 그래서 좀 마셔야 됐습니다. 좀 어떤 친구들은 좀 먹기 싫어하기도 하고 네. 먹으면 배 아파요, 뭐 그런 아이들도 제가 있었는데. 그랬어요. 아, 그러셨어요? 유당 불내증 있어가지고. 되게 많으세요. 네. 근데 그러면은 또 선생님한테 혼나죠. 네. 네, 계속 먹으면 배 안 아파. 계속 뭐 이렇게. 먹다 보면 안 아파진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다 먹으면 우유팩 접어서 내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검사했던 맞아요. 그런 기억 나네요. 그러네요. 국내에서 우유가 대량 생산되기 시작한 게 언제쯤이에요? 이거는 8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37년에 경성 우유 동업조합이 설립된 게 시초인데요. 이게 지금의 서울우유입니다. 서울 정동에 공장을 짓고 우유를 독점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유를 종이팩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담긴 것들을 사지만 옛날에는 이제 유리병에 담아서 팔았었거든요. 기억나죠. 네, 그리고 또 마트에 가서 우리가 사오는 것보다는 지역 보급소에서 신문처럼 이렇게 집집마다 배달해주는 방식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해방과 6.25를 거치고 1960년대가 되면 정부가 낙농 장려 정책을 펴니다. 이때 젖소가 다량 수입되는데요. 이 외국에서 고온살균법과 같은 처리 기술도 들어오면서 국내 우유 산업이 새로운 전기를 받게 됩니다. 서울우유에 이어서 남양유업이나 매일유업, 빙그레 같은 회사들이 모두 1960년대 중후반에 설립이 된 회사들입니다. 우유 보면은 그 흰 우유 먹기 싫어하는 분들, 뭐 어린이들 한테도 이제 과일 맛 나는 우유, 뭐 초코 맛 나는 우유, 커피 맛 우유, 이게 여러 가지 맛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예. 것들은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흰 우유에 향이나 맛을 더한 거를 가공 우유라고 분류를 하는데요. 1968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유단백을 소화하는 락타제 요소가 부족한 한국인들이 많은데 좀 이런 분들의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 초코 우유가 등장을 한 게 처음이었고요. 커피 우유, 딸기 우유 이어서 나옵니다. 1974년에는 바나나 맛 우유가 등장합니다. 이게 외국인들한테도 상당히 좀 인기가 많았던 제품인데요. 옛날에는 우리 바나나 되게 비싸서 못 먹는 과일이었다고 하잖아요. 네. 이거를 이제 제품 이미지로 내세워서 마케팅에 성공을 했습니다. 또 1980년대, 1990년대 되면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데 맞춰서 우유 총 소비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아시안게임이 열린 1986년에 사상 처음으로 100만 톤을 돌파했고 1994년에 200만 톤, 2001년에는 300만 톤을 넘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좀 이후에는 증가 속도가 많이 더딘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딸기맛, 뭐 커피맛 이런 우유 하니까 생각나는데 흰 우유에는 이제 부가가치세가 안 붙고 네. 딸기나 뭐 이런 가공식품 뭔가 거쳐서 첨가물이 들어간 건 이제 세금이 붙잖아요. 그런 게 있나요? 그렇습니다. 예, 공장을 거쳐서 나온 거는 부가가치세가 붙죠. 처음 알았네요. 바로 오는 네. 그 가공하지 않은 미가공 식료품은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계산서 마트에서 계산서 보시면은 거기 세금이 이렇게 안 붙어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재밌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유 주 소비층인 영유아 수가 이제 좀 감소를 또 하면서 흰 우유 소비량도 줄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총 소비량이 줄어드는 동시에 1인당 소비량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1인당 연간 흰우유 소비량이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7년에 31.5kg으로 정점을 찍었는데요. 쭉쭉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작년에는 25.3kg을 기록했습니다. 좀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든 데다가 과거에 비해서 대체재가 많아진 것도 요인인데요. 네. 뭐 카페에서 아메리카노나 카페라떼 같은 거는 자주 마셔도 우유 사서 마신 거는 저도 좀 오래됐거든요. 듣고 기억이 좀 보니 그러네요. 가물가물합니다. 그러네요. 우유 사서 먹은 기억이 거의 없네요. 야, 근데 이렇게 되면 정말 우유 업체들의 경영 실적도 좀 정체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남양유업의 사례를 보면 2026년부터 올해까지 6년 연속으로 적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유 수요가 줄어든 데다가 또 이 회사는 뭐 안팎에서 이런저런 바람잘 날 없었던 그런 영향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경쟁사인 메일유업을 봐도 영업이익이 계속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돼 있습니다. 우유 사업의 핵심인 흰우유가 침체됐다. 이거는 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기도 한데요. 이렇다 보니까 기업들마다 사업 다각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본업에서는 고기능성 제품, 프리미엄 제품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인데요. 뭐 서울우유나 남양유업 같은 경우에는 높은 등급을 내세워서 마케팅을 한다거나 저당, 고단백 이런 쪽으로 상품 라인업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처럼 동남아 쪽을 중심으로 분유 수출을 좀 늘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업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이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는 중식당과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고요. 카페도 운영하고 일본 맥주 수입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샤브샤브 전문점도 열었고요. 네. 미국의 젤리를 수입하는 사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요즘에 또 보면은 이렇게 아예 타겟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이제 아이에서 이제 앞에도 우리가 얘기 잠깐 했었지만 고령화되면서 타겟층이 이제 어르신들을 위한 영양식으로 네, 바뀌어서 분유도 이제 어르신 시니어 전용으로 나오는 것도 봤고 그다음에 단백질 음료 해가지고 그 우유를 좀 가공해서 그런 것도 좀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수입 우유가 국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는 또 점유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관세가 철폐되면서 그렇다더라. 네, 맞습니다. 새해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2026년부터는 수입 우유 무관세 시대가 본격화됩니다. 수입 우유 관세는 지난 수년 동안 단계적으로 낮아져 왔습니다. 올해는 수입 유럽산에는 최대 4.8%, 미국산에는 2.4%가 적용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미국산에는 관세가 0%로 떨어지고요. 유럽산도 0에서 2.5%로 더 낮아집니다. 수입 멸균 우유가 지금보다 좀 더 싼 값에 판매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 국내에서도 구조적으로 뭔가 좀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 낙농업계의 생산성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런 통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 한국의 원유, 그러니까 소에서 짜낸 이 원유 가격을 보면 네. 1리터에 1,246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에 비해서는 10% 이상 비싸고 폴란드나 미국과 비교하면 거의 2배거든요.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입사료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일단 네. 원가가 좀 많이 들고 낙농가들이 뭐 미국에 비해서는 영세하죠. 그래서 그쵸. 이 규모의 경제가 작동을 하지를 않습니다. 미국 이런 데나 해외에는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렇죠. 쫙 넓은 풀어놓고. 땅에. 그렇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를 못하다 보니까 목장 한 곳당 생산량이 0.9톤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원유 가격이 생산 원가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됐던 이런 제도들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낙농가들이 생산성을 높일 요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우유업체는 이익을 내기가 힘들고 또 소비자들은 우유가 갈수록 비싸진다고 느끼고 이런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산업을 볼 때 이제 수입 장벽이 하나 둘씩 허물어지고 이제 무한 경쟁으로 가는 추세인데요. 좀 낙농업이나 유가공 산업도 전반적으로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멸균 우유, 그리고 우유 산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에서는요. 경기 불황기에도 립스틱 같은 비교적 저렴한 화장품은 작은 사치로 인식이 돼서 오히려 판매가 늘어나는 현상을 이 효과라고 하면서 입술에 색을 입히는 화장품이 뭔지 여쭤봤습니다. 정답은요. 많이들 맞춰주셨어요. 2번 립스틱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2번 립스틱 효과 이렇게 맞춰주신 2677님 그리고 이야 이런 퀴즈 자주 내야겠어요. 립스틱 정답 맞추시면서 아내에게 하나 오늘 사줘야겠다 이렇게 보내주신 이종표님 그리고 연말인데 연말 분위기는 잘 실감이 안 나네요. 그래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무탈한 한 해 기원하면서 지인들이랑 나눠 먹으려고 만두소를 만들고 있어요. 마음 많은 소장님에게도 전달해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보내주신 전미영님까지. 전미영님 저 이미 마음 가득 받았습니다. 만두 이미 포슬포슬하게 김 가득 올라온 만두 먹고 있어요. 마음 많은. 야 이렇게 이웃들과 나누려고 만두소 만드는 모습 연말에 진짜 훈훈하고 너무 좋네요.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문자 하나 더 소개해드릴게요. 5227님 경알못인데 오후에 어방목 들으면서 상식 채워갑니다. 앞으로도 쭉 함께해요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이렇게 방송하면서 이런 문자 정말 많이 보내주시는데 이럴 때마다 볼 때마다 항상 힘이 됩니다. 상식 채워가고 계시는 5217님 진짜 쭉 함께해요. 자,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 오늘 끝곡은요. 퀴즈 정답과 관련돼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마지막 곡은 왁스의 화장을 고치고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 연구소로 놀러오세요.